자, 201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한국지리 해설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고 오신 학생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현역 학생들 처음으로 3학년이 되어서 치르는 모의고사 학력평가인 만큼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또 결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이고요. 흔히들 뭐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 시험 잘 보지 못했더라도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험들이 남아있고요. 수능 때까지 충분히 실력들을 보완해 나갈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모자란 것들 하나씩 보충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3 들어서 처음 보는 모의평가의 한국지리 시험 어땠나요?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학생들 시험 볼 때 이제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또 이제 어떤 것들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문제를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분이 지났는데 문제를 끝까지 다 풀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체크하고 이렇게 막 표시도 좀 하고 빨간색도 좀 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역대급 3월 학력평가였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자비, 자비리스의 학력평가.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3월 학력평가는요. 특히나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자라나는 색색들에게 자신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큰 좌절감을 안겨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출제합니다. 게다가 학생들이 아직까지 많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그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20문제를 풀어보면서 특히나 현역 학생들 쉽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맞죠? 예. 그동안 겨울방학 때 공부 많이 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 한국지리에 자신감이 생겼어. 3월 학력평가 정말 잘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험 문제 풀면서 쉽지 않구나. 뭐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 정도의 문제 수준은 한 6월이나 한 9월쯤에나 나올 법한 6월이나 7월쯤 그 정도 시기에 나올 법한 문제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 3월 학력평가 여러분들 뭐 작년이나 재작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학력평가가 유난히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습니다. 재작년 수능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또 등급 컷 또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수능을 조금 쉽게 출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등급 컷이 조금 이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50, 48, 46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등급 변별이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올해 수능은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3월부터 미리 예방접종을 놓아드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화이팅!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위치 지명 문제인데요. 굉장히 쉬운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기본적인 유형의 문항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답을 알려드리는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내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 A부터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도가 선지로 제시되면 지도부터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A, B, C 세 지역이 제시되었습니다. A 어딘가요? 예, 전라북도의 한가운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예, 전북도청 소재지이면서 혁신도시 또 한옥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A는 전주입니다. 전주 좀 떨어져 보죠. 전주. 전주입니다. 전주. 자, 돌아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군의 경계, 도의 경계입니다. 도의 경계. 그래서 전라남도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굴비와 원자력 발전으로 유명한 영광입니다. 다음 C, 여기가 이제 전라남도의 동남쪽이잖아요. 요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생긴 반도가 여수가 되고요. 여기가 광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입은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순천만이 되고요. 여기가 순천입니다. 그 옆에 여기가 보성 갯벌이 됩니다. 그래서 요 람사르에서 보습지로 지정해 놓은 여기가 순천 보성만 습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성입니다. 보성은 뭐니 해도 녹차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럼 다시 B는 영광이 되고요. 다음 C는 보성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자료로 돌아가 보죠. 어서와 호남은 처음이지. 최근에 이렇게 시사성, 최근에 인기 있는 것들을 반영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고자 이번에 이런 문항 출제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녹차의 향기 속으로, 녹차 끝났죠. 가는 보성입니다. 보성, 지리적 표시제 1호 상품. 다음, 슬로시티에서 맛보는 비빔밥, 비빔밥이네요. 전주입니다. 전주. 그래서 나입니다. 나. 다음, 여기 임금님께 진상했던 굴비 맛보기, 원자력 발전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됩니다. 다. 자, 그럼 A, B, C, 이게 A가 나, B가 다, C가 갑니다. 정답은 가나 다를 찾아야 하니까요. 가나 다를 골라보면 C, A, B가 됩니다. C, A, B.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끔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지리를 선택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먹는 거. 예. 지리 앞에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갖다 붙이면 지리의 한 분야가 되는데요. 그 중에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기출문제 잘 살펴보시면 이런 뭐 녹차라던가 비빔밥, 굴비 이런 것들 실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더라도 한국지리와 연관시켜서 먹어보면 문제 맞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정답은 4번이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나는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리지의 일부랍니다. 자, 발문에 이렇게 가와 나 두 개의 지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문에서 지리지를 묻고 있는데 가와 나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요, 거의 99% 이상 전기의 지리지와 후기의 지리지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전기는 국가주도의 백과사전식 관찬지리지가 많이 저술되어 있고요. 후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한 사찬지리지가 주로 설명식 서술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후기의 지리지가 전기의 지리지보다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을 많이 담고 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옛날에는 전기의 지리지와 후기의 지리지 특징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 지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현재 특성에 대한 내용을 묻는 선지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택리지에 우리 과거지에 4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4가지 조건 중에서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선지들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요 2번 문항이 그러한 유형의 선지들 다 담고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죠. 가와 나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가는 백과사전식입니다. 얘는 조선 전기의 지리지예요. 관찬 지리지가 될 것이고요. 다음 얘는 설명식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후기의 사찬 지리지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파악한 후에 선제 보겠습니다. 1번, 가는 국가의 통치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국가주도의 관찬지리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아요.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르다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입니다. 먼저. 얘는 전기고 얘는 후기니까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3번, 나에는 가보다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담겨 있다. 이것은 실학자들이 사적으로 편찬한 지리지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관찬 지리지에 비해 당연히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4번과 5번 선지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선지입니다. 자, 기억에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이 있다. 자, 그럼 기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 보죠. 기역은 동쪽으로 장단부 경계까지 11리, 서쪽으로 병란도 경계까지 36리, 서울과의 거리까지 166리이다. 잘 모르겠어요. 건치 연역 보죠. 고려 태조 2년에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산 남쪽으로 옮기고, 자, 다음 나와볼게요. 벽제령에서 서쪽으로 40여리를 가면 임진 나루터이다. 나루를 건너 장단을 지나 40리를 가면 기역인데 곧 고려의 도읍터이다. 어디인가요? 기역은 개성입니다. 개성. 자, 그럼 기역이 개성입니다. 선지 다시 보죠. 개성에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역사 유적이 있다.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개성에 개성 역사 유적 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조 왕건릉 그리고 선주교와 같은 유적들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북한 관련된 얘기할 때 여러 지역들 살펴보면서 개성하면 공업지구 그리고 고려의 도읍지 요 2가지 꼭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요 개성 역사 유적지구가 개성에 있습니다. 얘가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선지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남한에 있는 것들만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성에도 세계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4번까지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이겠죠. 자, 5번 볼게요. 니은은 가거지의 조건 중 산수와 관련이 있다. 자, 요 선지 굉장히 좋은 선지인데요. 일단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리지가 제시되고 택리지에 있는 한 문장이 과연 가거지의 4가지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걸 묻는 문항들,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던데 대체 얘는 4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런 거 묻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거총론에 가거지의 4가지 조건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가거지의 4가지 조건이 모든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거총론에 있는 모든 문장이 가거지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문장들은 가거지의 4가지 조건이 아닌 문장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그 문장이 4가지 조건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산수가 아닌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생리가 아닌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한번 유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볼게요. 니은 땅이 척박하고 주민들이 가난해서 살만한 곳이 적다. 자, 먼저 산수라고 하면 제가 그냥 저스트 산과 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에 강이 있다. 풍류를 즐기기 좋다. 굉장히 쾌적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산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얘는 산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얘는 가거지 4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이 헷갈려할 수 있냐면 요겁니다. 자, 우리 가거지 4가지 조건, 지리, 산수, 인심, 그리고 생리 있습니다. 그러면 요 생리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생리하면 물자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만 조선시대는 농업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에 대한 설명 또한 생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얘는 척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척박한 것이 경제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는 생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이 4가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얘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알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에는 물자 교류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이 토양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나다인데요. 가나다는 다 섬이에요. 물론 섬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섬과 같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전체를 그려볼까요?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나라에 특히나 황해안과 남해안에는 정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섬들이 다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섬, 이런 섬들은 수리적 위치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단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수리적 위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섬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남한의 북단에 있는 섬인 백령도라던가 또 남한의 최서단이기도 하죠. 여기 울릉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 아래에 있는 마라도, 또 수중암초인 이어도, 그리고 혹시 나온다면 여기 있는 가거도, 남서쪽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문항에 나와 있는 여기 서쪽 끝에 있는 마한도, 이런 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나머지 섬들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섬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면 어딘가 끝자락쯤에 위치해 있는 섬이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죠. 먼저 첫 번째 내용에는 수리적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얘는 먼저 북위 32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인 마라도보다도 더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섬이 아닙니다. 수중암초이죠. 그래서 종합해양 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는 얘는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다음 자, 나는 북위 37도 14분 정도에 위치하고요. 포인트는 여기죠. 동경 132도 정도에 위치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쪽 끝 독도입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동도소도 및 89개의 부속도소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독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다는 여기가 포인트죠. 동경 124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는 북위 33에서 43도 사이에, 경도상으로는 동경 124
13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압록강 하구에 있음. 우리나라의 극서, 한반도의 극서인 여기는 마안도라는 곳입니다. 마안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선제 볼게요. 가는 이어도는 영해 설정에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고요. 주변 바다 또한 우리의 영해가 아닙니다. 영해 설정하지 않아요. 다음 2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최동단에 해당한다. 예,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다는 동해에 위치한 섬이다. 아닙니다. 서해에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압록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4번. 가의 대척점은 나의 대척점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이 3번 문항에서는 4번 선지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대척점 물론 학습했겠지만 대척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4번 선지 한번 우리 살펴보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얼굴 같네요. 이렇게. 자, 길쭉하게 이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적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 지점의 대척점은 지구의 중심을 지나 중심을 너무 안 지났네요. 그렇죠? 중심이라고 우리 해봅시다. 중심을 지나 바깥쪽으로 관통하는 지점이 대척점입니다. 자, 그럼 이 대척점 두 지점 간의 위도는요. 이런 거예요. 적도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북이 33도 지점이라면 얘는 적도로부터 똑같이 33도만큼 떨어져 있는데 남반구니까요. 얘는 뒤에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남이 33도입니다. 포인트는 어떤 한 지점의 대척점은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두 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죠.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우리는 가와 나의 대척점을 비교해 줄 겁니다. 위도를 보면 가는 북이 32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표시해 볼게요. 얘가 가입니다. 가. 다음 나는 북이 37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얘가 나예요. 자, 그럼 적도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가의 대척점은 요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일 거예요. 다음 나의 대척점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대척점일 겁니다. 그래서 가의 대척점은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요만큼, 나의 대척점은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요 숫자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척점이 여기를 S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적도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여기가 되고요. 적도와의 최단거리가 가까운 곳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가가 가깝고 나가 멀게 되죠. 그래서 가의 대척점은 나의 대척점보다 적도의 최단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의 대척점은 두 지점, 적도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경도상으로는 18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일출 시각이 이르다. 아닙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출, 일몰, 남중 시각이 모두 가장 빠른 곳입니다.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죠. 자연재해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가부터 라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지진, 태풍, 폭염, 한파 중에 하나래요. 가, 전국의 모모특보 발효 중 논밭과 건설 현장 등에서 야외 활동 자제, 밖에 나가지 말래요. 충분한 수분 섭취, 되게 덥다는 얘기죠. 얘는 폭염 관련된 내용이고요. 폭염. 다음 나, 강력한 모모 북상, 호우 및 강풍, 풍수해를 초래하나 봅니다. 얘는 태풍이겠죠. 다음 다 모모시 북구 북쪽 6km 지점에 리히터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지진. 다음 중부지방 모모 경보 발효 중 수도관 및 보일러 동파 얼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얘는 한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억 1번 가는 주로 여름에 발생한다. 오케이, 맞네요. 정답은 1번. 다음 2번 나의 피해 건수는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이 많다. 자, 태풍은 쉽게 얘기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세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 건수는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이 적겠죠. 다음 다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요. 다음 라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로 이동한다. 태풍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는 나보다 해일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바다에 위치할 경우에 해일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얘는 쉬운 문항이었고요.
자,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항이 조금 센스가 필요했던 문항인데요. 최근에 인구 이동 관련된 문항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개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 간의 인구 이동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인구 이동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가 이동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 이동은 또 최근에 성장률과도 관련이 깊죠. 특히나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는 곳이고요. 또 산업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인구 규모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산업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시 지역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편이고요. 촌락 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시 지도가 선지로 나왔으니까요. 어떤 지역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A는 어딘가요? 경상북도의 북서쪽 끝 문경이란 곳입니다. 문경. 다음 B는 대구죠. 다음 C는요? 자, 여기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울산이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김해와 양산입니다. 여기는 양산이라는 곳이에요. 양산. 자, 그럼 자료를 살펴보기 전에 지도를 살펴보고 나서 이 세 지역과 관련된 인구 변화 자료가 나와 있어. 그럼 이 세 지역은 최근에 어떻게 인구가 변화하고 있을까를 미리 짐작을 해보는 거죠. 사실 요 세 지역들을 보면서 저절로 떠올랐을 겁니다.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구나. 저절로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확실하게 다져진 거예요. 자, 양산부터 볼까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최근에 부산에서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주변 지역으로 많은 인구와 기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위성도시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겠죠. 특히나 많은 인구가 들어오면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 대구. 대구 또한 부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얘는 대체적으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순유출. 자, 다음 문경. 문경은 상대적으로 대구와 양산에 비해서 촌락의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촌락은 대체적으로 순유출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 중에서 먼저 순이동을 살펴봤더니 가나다 중에 순이동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다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가 어디예요? 다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양산. 그래서 얘가 양산입니다.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와 나를 살펴봤더니 가는 순이동이 마이너스 96이에요. 단위 빼고. 다음 나는 순이동이 마이너스 2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인구 이동은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와 관련이 깊습니다. 자, 문경과 대구 중에 어디가 인구가 더 많나요? 문경은 대략 인구가 한 7만 정도, 대구는 인구가 한 245만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힌트. 다음 두 번째. 자, 가와 나는 둘 다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자연 증가를 비교해보면 가는 굉장히 많은 자연 증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는 자연 증가에서도 자연적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 증가는요. 역시나 인구 규모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그쵸? 다음 청장년층의 비중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층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를 테니까요. 자, 그럼 도시와 촌락 중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곳은 도시일 거고요. 대구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당연히 자연 증가도 문경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경보다 더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 증가에서는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가가 대구가 되고요. 다음 자연 증가에서 자연적 감소 그리고 순이동에서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는 문경이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BAC가 됩니다. BAC. 그래서 인구 이동 최근에 아주 중요하다. 자, 여기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20번 문항의 인구 이동 또 나왔죠. 최근에 인구 이동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들의 산업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왜 이 A, B, C, 문경, 대구, 양산을 주었구나 라는 것이 바로 감이 오거든요. 위성도시, 대도시, 촌락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고요.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입니다. 자, 6번. 기후 문항인데요. 좀 쉽게 나왔었죠. 물론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계절별 강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그래서 A, B는 겨울, 여름이고요. 겨울과 여름, 그 다음에 봄, 가을에 계절별 강수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역시 지도가 지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도부터 살펴볼게요. 여기는요, 춘천입니다. 춘천. 다음, 여기는요, 강릉입니다. 다음, 여기는요, 울릉도입니다. 자, 얘 또한 이 세 지역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강수 비중이래요. 그럼 이 세 지역의 강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춘천은요, 한강 중상류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강집이 높은 곳이에요. 여강집. 다음 울릉도는요, 한반도 전체에서 겨강집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음 강릉. 강릉은 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겨울강수 집중률이 꽤나 높은 곳이에요. 이런 뚜렷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울릉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설지 눈 엄청 많이 내려 겨울강수 집중률 1등. 겨울강수를 엄청 많나 보다.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었을 때 울릉도는 겨울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겨울강수 집중률도 가장 높고요. 그런데 울릉도 안에서 비교해보면 울릉도 안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울릉도 또한 여름의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울릉도 안에서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느냐, 울릉도의 겨울과 다른 지역의 겨울을 비교하느냐, 요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모든 지역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를 넘어갑니다. 울릉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울릉도 또한 겨울 강수 집중률이 1등이라는 울릉도 또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고요. 울릉도 안에서도 여름 강수량이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아니죠. 가나다가 이제 춘천, 강릉, 울릉도가 되고요. A, B 중에 누가 여름이겠습니까? 예. 가나다 모두 A 시기의 강수량이 가장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A가 여름이에요, 여름. 그럼 자연스레 B가 겨울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겨울 강수 집중률 1등 울릉도입니다. 그럼 나가 울릉도가 되는 거죠. 여기 울릉도. 다음 여름 강수 집중률 1등 춘천입니다. 그럼 다가 춘천이 되는 것이고요. 얘가 강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릉은 울릉도보다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낮지만 춘천보다는 높습니다. 얘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세 지역 중에서. 자, 그럼 가는 강릉, 나는 울릉도, 다는 춘천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게 이것도 적어볼게요. 얘가 다고요. 다음 강릉이 가, 울릉도가 납니다. 선지부죠. 가의 전통가옥에는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다. 울릉도의 전통가옥에 우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다. 얘 또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긴 하나 얘보단 낮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춘천은 내륙이고요. 울릉도 섬입니다. 비슷한 위도에서 내륙의 연교차가 가장 크고요. 섬의 연교차가 가장 작잖아요. 따라서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다음 A. 여름에는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잘 나타난다. 서고동저는 겨울철에 잘 나타나는 기압 배치이고요. 여름철에는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다음 5번 가는 다보다 겨울의 평균 기온이 높다. 가는 다보다 겨울의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얘는 해안,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얘는 내륙입니다. 자, 육지는 바다에 비해 여름에 빨리 뜨거워졌다가 겨울에 빨리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내륙과 서해안에 비해 겨울철에 따뜻합니다. 그래서 가는 다보다 겨울의 평균 기온이 높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또 강릉하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얘는 최한월 1월의 평균 기온이 0도를 넘습니다. 영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해안지형은 모든 시험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주제인데요. 원래 지형도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다가 최근에 수능에서는 위성사진과 모식도가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지형도예요.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죠. 자, A부터 D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A는요, 여기 암석해안입니다. 암석해안. 다음 B는요, 사빈이고요. 다음 C는요, 이렇게 방조제가 있는 경우에 갯벌 사이에 방조제가 있고 그 뒤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 얘는 간척평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는 갯벌입니다. 갯벌, 바다에 점이 찍혔으니까요. 자, 그럼 볼게요. A는 암석해안은 곳보다 만에서 잘 발달한다. 아닙니다.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고제도 잘 발달합니다. 다음 C는 간척 평야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평야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 하천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D는 갯벌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넓게 분포한다. 맞고요. 다음 B는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 물질 중 모래의 비중이 높다. 맞아요. 얘는 주로 모래가, 얘는 주로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3월 학력평가에 기후문항이 2문항 출제되었었는데요.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방금 풀어봤던 6번도 마찬가지고요. 8번도 어렵지 않은 문항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래프에 가부터 다 지역을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르랍니다. 지도 나왔으니까요.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먼저 봅시다. A는 중강진입니다. 중강진 하면 항상 나오죠. 연교차 최대. 그런데 굉장히 반갑게 그래프에 연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찾았습니다. 다음 B는 청진과 C는 평양입니다. 자, 그럼 중강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교차 최대. 청진과 평양은요? 소지입니다. 대표적인 소지인데 특히 요 관북 일대가 한반도 전체에서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둘 다 소지이지만 그래도 평양의 연강수량이 얘보다 많아요. 자, 그럼 왼쪽 자료 볼게요. 자, 기온의 연교차 요겁니다. 자, 중강진이 가장 크니까 얘가 볼 것도 없이 A. 다음 가와 다가 나와 있는데요. 연강수량 가보다 다가 더 많습니다. 가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둘 다 소지라고 우리가 분류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북지방보단 평양이 많은 편이에요. 따라서 다가 평양이 되고요. 평양이니까 C. 다음 청진이 B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BAC가 되니까요. 요거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가끔 자료가 어렵게 나오면 평양과 청진의 연교차와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교차 같은 경우에는 B죠. 청진보다 평양이 더 크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것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일단 중강진은요. 연교차로 무조건 찾아주셔야 돼요. 기온의 연교차로 중강진을 찾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지역을 제시된 자료로 갈라주는 겁니다. 만약에 혼란이 생긴다면 이런 겁니다. 자, 평양 소지라고 우리가 학습했던 지역이고요. 청진 또한 소지라고 학습했던 지역이에요. 그럼 세 지역 중에 중강진이 연강수량 가장 많은 거 아니야? 다가 중강진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연교차를 통해서 중강진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얘도 내륙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굉장히 내륙 쪽이죠.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요 문항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번 문항. 자, 왜 어려웠냐면 아마도 요 판매액 지수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개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수는요,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기준연도. 얘는 2010년이 기준연도예요. 그 기준연도를 무조건 100으로 두는 겁니다. 무조건 100으로. 그 기준연도에 A, B, C의 값이 다르더라도 그 기준연도의 값을 무조건 100으로 두는 거예요. 지수는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변화. 얼마만큼 증가했냐? 얼마만큼 증가하지 못했냐? 정체되었느냐? 변화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 지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그럼 2017년에 C의 지수가 1위잖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얘는 요걸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을 2017년 자료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2017년에 지수가 C가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판매액이 1등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요 기준연도에 판매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판매액을 그냥 100으로 동일하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판매액 1위는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요 자료는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하려면 오른쪽 그래프만 출제했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왼쪽 그래프를 또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도 여기도 ABC, 여기도 ABC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자료를 통해서 어느 하나에서만 ABC를 찾아주어도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중에 하나랍니다. 자, 왼쪽부터 볼까요? 월별 1인당 구매 단가.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중에서 가장 저가의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적은 돈을 쓰고 나오는 곳. 편의점이겠죠. 여기 뭐 껌 한 통 사오거나 아니면 뭐 라면, 사발면 같은 거 하나 사오거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사오잖아요. 다음 A와 B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자, 대형마트에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와 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카트에 담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할 때 본 적 없으시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 거리실 거예요. 일단 필요해서 담긴 담았는데 막 찍다 보니까 막 금액이 막 올라가거든요. 우와,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물론 20만 원, 30만 원 많이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항상 20만 원, 30만 원 정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뭐 2만 원어치 살 때도 있고 5만 원어치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갑니다. 백화점에서 제가 굉장히 막 좋은 코트를 입고 싶어요. 물론 그런 가격의 코트를 구입하진 않지만 명품 코트 한 벌 딱 장만합니다. 이뻐요. 주세요 했더니 막 400만 원, 막 이렇게 반지 하나 막 500만 원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워낙에 고가의 제품을 백화점이 얘네들보다 워낙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A가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구매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되니까요. 얘가 대형마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왼쪽 그래프에서 A, B, C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래프는 무엇이냐? 자, 가장 눈에 띄는 친구가 누구예요? C입니다. C. 누가 아무래도 A, B와 비교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소매업체입니다. 그럼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소매업체는 크게 두 개라 그랬습니다. 편의점과 부점포 소매업입니다. 그런데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자, 다음 A와 B는 사실 요 그래프를 가지고 구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0년에 판매액 지수가 편의점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A에 비해서 B가 조금 낮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등장한 게 1993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와 굉장히 가까운 창동이라는 곳에 이게 참 약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트가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는 그 마트가 93년도에 처음으로 창동이라는 곳에 대형마트를 건설합니다. 다음 편의점은 1989년에 올림픽 공원인가? 올림픽 공원 근처 어떤 상가에 처음으로 편의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과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그렇게 판매액이 많지 않았어요. 애초에 뭐 소매업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백화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최초의 백화점을 30년대인가 32년에 만들어진 화신백화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보다 백화점의 역사가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매업체가 편의점과 무점포 업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A는 백화점은 대형마트보다 대도시 도심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고 최소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1번 맞아요. 정답은 1번이네요. 다음 2번. 편의점은 백화점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다. 백화점이 훨씬 더 넓습니다. 다음. 편의점은 백화점보다 월별 1인당 구매 단가가 높다. 편의점은 백화점보다 월별 1인당 구매 단가가 훨씬 낮고요. 사실 얘는요, 자료 보지 않고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또 여러분들 많이 구매합니까? 편의점에서 백화점보다 더 많이? 몇백만 원어치 막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판매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 우리는 오른쪽 판매액 지수의 변화를 통해서 정확한 판매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2000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만약 2010년에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350이었다면 얘가 무조건 100이 되는 거예요. 100. 그리고 2017년에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700이라면 얘는 요거 2배니까 200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요 문장은요. 2010년 대비 2017년에 판매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수의 값이 200을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형마트가 B였죠. B. 얘가 대형마트니까요. 2017년에 200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00을 넘어가니까 편의점의 경우에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판매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선지도 좋은 선지입니다. 다음 5번. 전국의 소매업체 수는 A, B, C 순으로 많다. 아닙니다. 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셋 중에서는. 자, 오는 것은 1번입니다. 요 문항도 요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선지이고요. 또 판매 지수라는 개념. 지수라는 개념 여러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뒤에도 문제 풀이하면 나오는데요. 양과 비중과
비율과 지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문제풀이 할 때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료를 읽을 때, 선지를 읽을 때 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나온다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 정답풀이하면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로 틀렸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력이에요.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요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담아두어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연습이 덜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길어지고 있죠. 자, 10번입니다. 이 문항은 제조업 관련된 문항인데요.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문항부터 읽어볼게요. 발문. 자, A부터 C 제조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단 A부터 C는 1차 금속, 제철이라고 적을게요. 제철, 그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석유화학이라고 적겠습니다. 석유화학. 그리고 요렇게 긴 친구, 요거 IT 제조업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 자체가 이 세 제조업과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그럼 이 세 제조업이 먼저 어떤 지역에 많이 발달했는지부터 적어봅시다. 자, 제철하면 포광당입니다. 그러면 경북, 광양은 전남이니까. 다음 당진은 충남이죠. 다음 석유화학은 울여서잖아요. 울여서. 그럼 울산, 여수는 전남. 다음 서산은 충남입니다. 다음 IT 제조업 경경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경북, 충남. 요런 지역들에서 이 제철과 석유화학 IT가 발달했어. 게다가 중요한 거 하나 있죠. IT 제조업 최고입니다. 자, 경기는 우리나라에서 IT 제조업 그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IT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경기, 경북, 충남은 모조리 다 IT가 1등입니다. 그래서 IT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여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철 석유화학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여기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나와 있죠. 얘가 정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정유와 여기 나와 있는 석유화학을 합쳐서 석유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석유산업과 제철, 석유산업과 제철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어떤 지역에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 어딘가요? 충남입니다. 충남. 여기는요? 전남입니다. 여기는요? 경북입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 여기 자료, 지도에 나온 이 지역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충남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경북 나왔고요. 다음 여기 전남과 충남 있고요. 다음 경북과 충남 있습니다. 자, 그럼 눈에 뭔가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뭐가 보이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전남도 나와 있죠. 자, 제철은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경북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북, 충남, 얘는 전남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A, B, C가 나와 있는데 전남에만 없는 거. 이게 IT가 되는 거죠. IT. IT가 됩니다. IT.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IT는 경기, 경북, 충남에서 모두 1등이라 그랬습니다. 1등이죠. 다음 석유화학은 경북에만 없습니다. 그럼 충남과 전남에 있고 경북에만 없는 B가 석유화학이 되는 겁니다. 석유화학. 다음 C는 세 지역 모두에 있습니다. 얘가 제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B가 석유화학, 그 다음에 정유, 그리고 제철 요 세 가지가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특징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기타, 기타의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A가 IT, B가 석유화학, 그리고 C가 제철이 됩니다. 그럼 선제 볼게요. A는 IT는 대량의 원료를 수입하는 적환지 지향용 공업이다. 이건 제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B는 석유화학은 1960년대 우리나라에 수출을 주도하였다. 아닙니다. 그리고 요 나와 있는 제철, 석유화학, IT 중에 60년대 우리나라 수출 주도했던 공업이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 C에 제철의 최종 제품은 자동차와 조선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다음 A는 B보다 IT는 석유화학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I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별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제조업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에요. 그래서 제품의 상품의 수명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많은 기술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계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될 조립 파트가 많이 있어요. 노동집약적이기도 합니다. 반면 석유화학과 정유를 비롯한 석유 산업들은요, 공통적으로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규모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출하액 자체도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일단 특징상 아무래도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노동집약적인 예가 많을 수밖에 없죠. 대규모 장치 산업인 석유 산업들보다. 그러니까 A는 B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디귿, 리을이 포함되어 있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제조업 관련된 문항까지 풀어봤고요. 자, 드디어 반환점을 돌아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자, 그래프는 새 하천 유역의 용도별 물 자원 이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 가부터 다 하천은 지도의 A, B, C 중에 하나랍니다. 자, A는 뭔가요? 한강입니다. 다음 B는 낙동강. 다음 C는 금강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영산강이죠. 영산강. 자, 그러면 어떤 자료가 나와 있냐면 용도별 물 자원 이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천에서 많은 물을 이용하려면 일단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을 많이 이용하려면 먼저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량이 많으려면 유역 면적이 넓어야 될 것이고 유량이 많아야 될 것이고 하천의 길이가 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물의 양 자체가 많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유량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 이 유역에 인구가 어느 만큼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산업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자원 이용량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배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항상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눈에 띄는 친구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가나 다 중에 가장 물 이용량이 적은 하천이 있습니다. 가입니다. 가. 그러니까 가가 C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길이도 가장 짧고 유역 면적도 가장 적습니다. 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서 인구도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산업, 주로 1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농업용수의 이용량 자체는 나와 다보다 적지만 전체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가가 C가 됩니다. 그럼 나와 다만 구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요. 다시 할게요. 자, 나는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 나는 생활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다음, 나는 공업용수와 함께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활용수를 많이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생활용수를 많이 쓴다. 유역에 인구가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이죠. 다음, 공업용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는 것은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농업용수를 많이 쓴다는 것은 농업이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나요? 자, 한강과 낙동강 유역에서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다음, 물론 여기에도 농사 짓는 곳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경북과 경남의 내륙 지역은 농업이 발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농업용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북의 여기 뭐 대구와 서구 같은, 구미 같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공업용수를 또 이용하게 되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역의 인구가 많은 한강이 다에 해당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C죠. 낙동강이 B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와 비교했을 때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눈에 띄는 친구부터 찾아주시고요. 남아있는 친구는 두 개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값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그럼 얘가 다가 되고요. 다음 영산강이 가, 다음 얘가 나가 됩니다. 자, 그럼 1번. 나는 황해로 유입된다? 아닙니다. 남해로 유입됩니다. 다음, 다의 하구에는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영산강과 낙동강 하구에는 하구뚝이 있지만 여기는 없죠. 다음, 다는 가보다 유역 면적이 넓다. 훨씬 넓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4번. C 유역은 농업용수 이용량보다 생활용수 이용량이 많다. 농업용수 이용량보다 생활용수 이용량이 적습니다. 다음 A 유역은 B 유역보다 공업용수 이용량이 많다. A 유역은 B 유역보다 공업용수 이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 자, 이번 3월 학력평가가 어려웠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우리 배우는 내용 아닙니다. 그런데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지리적인 사고를 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항들입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료도 한번 꼼꼼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원별 생산 및 소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단 가부터 라는 이런 친구들이래요. 가로축은 1차 에너지 생산, 세로축은 1차 에너지 소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세로축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와 가부터 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은요. 유탄 1000원이 되잖아요. 유탄 1000원. 그러니까 얘가 석유, 얘가 석탄, 얘가 천연가스, 그다음 얘가 원자력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1차 에너지 중에서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1차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가는 석유는 수송용보다 가정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아닙니다. 석유는 산업용과 수송용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죠. 특히나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게 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라는 냉동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하였다.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아니에요.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 그래서 청정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정답은 4번. 자, 5번. 우리나라는 원자력 생산량이 석유의 소비량보다 많다. 요 선지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원자력 생산량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과 다른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을 비교하는 것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원자력의 특징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얘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되고요. 얘는 발전입니다. 발전. 다 전기로만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기저 발전을 담당한다 그랬습니다. 전기가 만들어지면 물론 손실되는 양도 있겠지만 대부분 생산량과 소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됩니다. 왜 전기를 생산해내면 그걸 이용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석유가 원자력보다 소비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의 생산량이 석유의 소비량보다 많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서 풀이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잠깐 쉬어가는 문제였죠. 암석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간암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석회암, 현무암 중에 하나래요. 자, 천연기념물 제 178호인 모모굴은 삼척의 대표적인 동굴이랍니다. 동굴 내부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회동굴이죠. 기반암은 석회암입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제 98호인 모모굴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도의 대표적인 동굴이다. 주요 기반암은 현무암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동굴이 나오면 석회동굴 아니면 용암동굴이 있겠구나. 이 프레임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석회암은 평안누축문의 주로 분포한다? 아닙니다. 조선누축문의 주로 분포하게 되고요. 다음, 현무암은 주로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석회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석회암은 현무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얘는 주로 고생대, 얘는 신생대. 얘가 더 이르죠. 정답은 3번. 다음 4번. 가나 모두 대보도산 운동으로 형성되었다. 이건 화강암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는 퇴적암, 나는 화성암에 해당합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정답은 3번. 예, 쉬운 문항이었고요. 14번 갈게요. 자, 얘도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습니다. GIS 관련된 문항인데요.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인 여성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A부터 E에서 고르랍니다. 그래서 조건이 3가지 나와 있고요. 다음 2번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평가 항목 점수의 합이 동일할 경우 결혼 이민자 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답니다. 그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지역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A, B, C, D를 한번 보죠. 자, A, B, C, D.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A, B, C, D. 자, 먼저 결혼 이민자 수 300 미만이 1.300 이상이 3점이랍니다. 그러면 300 미만이 A, D입니다. 나머지는 다 300 이상이에요. 그럼 A, B, E가 1점, A, D, E가 1점, 그리고 나머지는 다 3점. 다음, 외국인 비율 2.5 미만이면 1점, 나머지는 다 3점. 그럼 2.5 미만인 지역만 찾아주면 되겠죠? 2.5 미만인 지역이 C밖에 없네요. C가 1점. 나머지는 다 3점. 다음, 외국인 성비.
자, 표를 보죠. 100 이상이면 마이너스 1, 100 미만이면 1이랍니다. 그러니까 100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넘어가 보죠. 자, 100 미만이면 여기가 1점이 되는 거고 여기는 다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거죠. 그럼 100 미만인 지역 C밖에 없네요. 자, 돌아와서 여기만 더하기 1,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얘가 3이 나오고요. 얘가 5가 나오고요. 얘가 5가 나오고요. 얘가 3이 나오고요. 얘가 3이 나옵니다. 엄청 빠르죠. 자, 역시 예상대로 B와 C가 5점으로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인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혼 이민자 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B와 C의 결혼 이민자 수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B와 C의 결혼 이민자 수가 B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B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다음 자료에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얘는 역배점이 걸린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점짜리인데요. 쉬운 문항이었죠. 그래서 우리 특히나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역배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쉬운 문항에 3점짜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라고 어떡하지?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풀이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 감익공유하천 옆에 형성된 계단 모양의 하한당구 촬영. 하한당구에서는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 오케이. 다음, 리을은 삼각주는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성된다. 맞아요. 범람원과 마찬가지로 삼각주 또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니은은 습지는 기역보다 하한당구보다 신생대 집안 융기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예, 요 하한당구가 집안 융기로 인해서 하방심식이 강화되어 형성된 지형입니다. 융기 지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보기가 되고요. 다음, 디귿은 리을보다 퇴적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얘는 주로 자갈과 모래, 얘는 주로 점토. 그러니까 디귿이 더 큽니다. 기역, 니은,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자, 보죠. 1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부터 다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 지표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가는 원주입니다. 가는 원주. 다음, 나는 가가 철원이죠. 가가 철원. 다음, 나가 원주입니다. 가가 철원, 나가 원주. 다음, 다는요, 예, 삼척입니다. 항상 각도의 구석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서쪽 구석에 철원이, 남서쪽 구석에 원주가, 남동쪽 구석에 삼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나 다의 총인구와 A, B를 비교해 줄 건데요. 총인구 가장 많은 곳은 원주입니다. 그래서 나가 1등이죠.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 가장 많고요.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가는 A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표. 다음 다는 B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A는 가에서 다음 B는 다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가보죠. 적어봅니다. A는 철원에서, 다음 B는 삼척에서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A와 B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지워줄까요? 예, 뭘까요? 얘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제조업 종사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 수가 어디에 들어간다면 요 인구 말고도 원주가 또 1등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나와 다 아니죠. A와 B는 원주가 1등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과 3번밖에 없습니다. 예, 상당히 굉장히 좀 시원하게 지워지는 문항이었어요. 자, 그럼 쌀 생산량 철원이 맞나요? 예, 맞아요. 여기는 X. 다음 광업 사업체 수 삼척에 더 많습니다. 여기는 X.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원주, 강원도에서 인구 가장 많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모두 지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발달했고 제조업 종사자 수와 출하액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16번. 정답은 1번.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1번부터 16번까지 쭉 풀다가 17번에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풀이 때문에 고민한 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풀이할 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17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구의 용도별 전력 소비량과 차량 통행 평균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자,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죠. 여기는 중구, 여기는 저희 동네 노원구, 여기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강남구입니다. 자, 그럼 특징을 한번 찾아볼까요? 중구는 도심입니다. 노원구는
외곽 지역입니다. 다음 강남구는 부도심인데 도심의 기능을 분담합니다. 업무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면서 상업 기능을 분담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부도심이면서 주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주거 기능이 발달해서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낮이 되면 업무 기능도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했다가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 용도별 전력 소비량, 서비스업과 가정으로 구분해 놓았고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특이한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나와 다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는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가장 느려요. 여러분들 출근 시간대 여기 도심 지역에 가보면요. 와, 진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가장 느리면서 또 가정용 소비량이 가장 적습니다. 네. 중구는 인구가 한 1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심이니까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미약하겠죠. 그러니까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가장 적으면서 차량 통행 평균 속도가 가장 느린 가가 중구가 됩니다. 가가 중구. 여기 적어 놓을게요. 얘가 가입니다. 자, 그럼 노원구와 강남구인데요. 자, 나와 다를 비교해 보면 차량 통행 평균 속도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 소비량에서 엄청난 차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전력 소비량, 낮과 밤을 비교해 보죠. 우리는 전기를 주로 낮에 사용할까요? 밤에 사용할까요? 낮에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렇죠? 낮에. 밤에도 전기를 쓰긴 쓰겠으나 낮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하겠죠. 자, 그럼 결국 요 용도별 전력 소비량은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낮에 사람이 많은 곳. 낮에 사람이 많으면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주간 인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비교해 봤더니 나와 다는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물론 이제 낮이 되면 요 노원구와 강남구의 통근통학 유입과 유출 인구를 비교해 보아야겠으나 요 노원구와 강남구는 일단 상주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주간 인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죠. 얘는 주간 인구가 가장 많고 노원구는 상주 인구는 강남구와 비슷하지만 출근 시간대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곳입니다. 그런데 다는 나에 비해서 요 서비스업 전력 소비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는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가 모두 들어가겠죠. 따라서 상업 기능이 발달했고 또 업무 기능도 발달했으며 주거 기능도 발달해요. 주간 인구 엄청나게 많은 다가 강남구가 될 거예요. 전력 소비량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 되고요. 다 쭉 여기 있네요. 다 남아있는 나가 노원구가 될 것입니다. 자, 요 자료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아닙니다. 얘가 훨씬 더 상주 인구가 많고요. 주거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 수는 나가 더 많습니다. 나. 다음. 가는 나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아닙니다. 얘가 더 많아요. 얘가 한 55만 정도 되고 얘가 한 12만 정도 됩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가깝다. 요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는 도심이 더 가깝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가깝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아닙니다. 얘는 부도심이고 얘는 외곽 지역이니까 얘가 더 높습니다. 다음 5번 다는 나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얘는 상주 인구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얘는 업무와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부도심이기 때문에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다가 나보다 높습니다.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이 도시 내부 구조에서 요 강남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곳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안 나올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나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강남구의 특징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 풀이의 포인트는요. 도심, 외곽 지역, 부도심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단 가부터라는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가로축에 경지율이 나와 있고요. 세로축에 겸업농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겸업농가 비율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전업농의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전업농의 비율과 반비례하고요. 다음 경지율은 일반적으로 산간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오른쪽에 또 자료가 하나 나와 있죠. 동그라미의 크기는 농가 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친구는 가였습니다. 가. 농가 수가 되게 적으면서 경지율이 꼴찌예요. 경지율이 낮다는 얘기는 산이 많다는 얘긴데, 그럼 내 지역 중에 맞아, 강원이 산이 굉장히 많지. 얘가 강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 또 눈에 들어온 건 얘죠. 나. 주어진 지역 중에 농가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개념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경지율 되게 높은 편이에요. 또 강원, 경기와 더불어서 이 관광산업 발달한 곳이죠. 나는. 그래서 강원, 경기와 더불어서 겸업농가의 비율이 되게 높은 곳입니다. 얘가 제주가 됩니다. 제주. 그럼 남아있는 것은 다와라인데요. 다와라. 자, 그러니까 여기 강원과 제주 찾았으니까요. 경북과 전남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라와 다를 비교해주면 다는 라보다 경지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경지율이 높으니까 산이 많이 없구나. 상대적으로 평야가 넓은 곳이구나. 얘는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은 곳이구나.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라는 겸업농가 비율이 꼴찌입니다. 겸업농가 비율이 꼴찌라는 것은 전업농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이고요. 자, 원의 크기가 잘 구분은 안 되지만 농가 수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경북과 전남 중에 상대적으로 산지의 비중이 높은 곳, 전업농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경북입니다. 그래서 라가 경북이 되고요. 경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야의 비중이 높아서 경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다가 전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가는 겸업농가 수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자, 이 선지 꼭 기억해 둡시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겸업농가 수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자, 일반적으로 농가 수를 계산할 때 겸업과 전업을 합쳐서 농가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농가는 크게 나누면 겸업농가와 전업농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겸업농가 수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겸업농의 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전업농의 비율이 50%를 넘어간다는 얘기와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 캐치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자, 이 가운데 원의 가운데 값을 가지니까요. 겸업농가의 비율이 50을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전업농보다 겸업농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겸업농가 수보다 전업농가 수가 많다.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선지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 돼요. 다음, 강원은 경북보다 과수 재배 면적이 넓다. 그럴 리가요. 과수하면 경북과 제주잖아요. 다음, 나는 제주는 전남보다 경지율이 낮다. 아닙니다. 얘는 가나다라가 뭔지 몰라도 경지율 훨씬 높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다는 나보다 쌀 생산량이 많다. 그렇죠. 특히 제주는 밭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요. 쌀 생산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5번, 라는 경북은 강원보다 농가 수가 적다. 아닙니다. 원의 크기가 농가 수를 나타냅니다. 농가 수 훨씬 많고요. 경북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 중에서 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얘는 농가 수가 가장 많으면서 겸업농의 비율도 가장 낮잖아요. 전업농의 비율도 가장 높아서 전업농가 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북.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옛날과는 다르게 농업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통계 자료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능 개념 시각적 사고 교재에 다양한 통계 자료들이 실려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9번으로 갑시다. 얍. 좋아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현황 및 토지 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를 지도에 A부터 C에서 고르랍니다. 지도부터 봅시다. A, B, C가 나와 있네요. A, B, C 어딘가요? A는 자,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다. 기억나시나요? 가평입니다. 가평. 다음 B, 스페이드가 옆으로 누워 있는 곳입니다. 고양이죠.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C,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해안에 붙어 있고요. 평택, 화성이라는 곳입니다. 화성. 그러니까 고양 화성이 되겠죠. 고양 화성. 자, 돌아가 봅시다.
자, 사실 이 오른쪽 그래프 말고 왼쪽 그래프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가나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왼쪽 그래프만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가장 먼저 요 다는 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수원의 인구가 가장 많고요. 기성용 축구선수, 기성용 말고 고성용 인구 100만에 가까운 큰 도시들, 고양, 성남, 용인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고양이 됩니다. 고양. 다음 가와 나가 남아있는데요. 가는 상주 인구가 굉장히 적죠? 어딜까요? 화성과 가평 중에 얘가 가평이 됩니다. 자, 우리 경기도에 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여기 연포탕을 가양동에서 먹었어요 할 때 연천, 포천 아니죠. 연천, 가평, 양평만 군이에요. 군이란 얘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다는 얘기니 상주 인구가 적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가장 적은 가가 가평입니다. 다음, 나는 세 지역 중에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주간 인구 지수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은 이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림이 겹치네요. 고향은 서울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꼴찌. 반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화성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발달해서 주변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낮이 되면은 요 화성으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아요. 나가 화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다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래프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자, 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요거네요. 예,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얘기는 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가평. 다음,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다는 상대적으로 대지의 비중이 높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공업용지의 비중이 높습니다. 공업용지의 비중이 높다는 건 제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고, 요 대지는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물이 많다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가장 많은 고양,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화고네요. 가화고니까 이거 헷갈리네요. 그쵸? 자, 여기 가평, 화성, 고양이니까요. 가평, 화성, 고양, 가나다가. 그러면은 가가 A가 되고요. 다음 화성이 C가 되네요. 얘가 나. 다음에 다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죠. A, C, B 찾아주시면 됩니다. A, C, B.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인구 이동 관련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20번 문항도 역시 인구와 관련된 문항인데요. 오른쪽에 인구 이동 관련된 자료 나와 있고요. 왼쪽에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자료를 2개 주면 2개 주었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는요. 가나다라, A, B, C, D 이렇게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2개의 자료가 주어졌는데 둘 다 가나다라, A, B, C, D 하면 되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에서만 가나, 나나, 다나, 라를 찾으면 전체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만을 가지고도 요 4개의 권역을 찾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은 유소년,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4개 권역 중에서 노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촌락의 특성이 가장 뚜렷한 권역이 호남권입니다. 호남권. 다음 라는 노년 부양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으면서 도시적인 특성이 가장 뚜렷한 곳.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도시적인 특징이 아주 뚜렷한 곳이고요. 다음 경기는 도이지만 도중에서 가장 청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낮을 거예요. 자, 그럼 남아있는 게 영남권과 충청권인데요. 나는 다에 비해서 노년 부양비는 높고 유소년 부양비는 낮습니다. 자, 그럼 영남권과 충청권 중에서 누가 더 노년 부양비가 높을 것이냐?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영남하면 경북과 경남이 포함됩니다. 자, 경북은 촌락의 특성이 뚜렷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경남은 해안가에 공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렇게 해안가에 공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요 내륙 지역은 촌락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남과 충청권을 비교해 보면
영남권이 노년 부양비가 높게 나타날 거예요. 또 최근에 이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남권보단 젊을 거야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 그래프만으로도 4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인구 이동입니다. 항상 이러한 인구 이동이 나왔을 때는요,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을 먼저 찾아줍니다. 그럼 네 권역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수도권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다른 권역과의 인구 이동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요? 자, 가도 다 나보다 라와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을 하고 있고요. 나도 가 다보다 라와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을, 다도 가 나보다 라와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수도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수도권과 가장 많은 인구 이동을 하는 곳은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와 다 인구 이동이, 물론 나와의 인구 이동이 더 많긴 하지만 좀 우위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라는 다와의 인구 이동에서 유출이 유입보다 더 많습니다. 순 유출 기록하고 있고요. 나와의 인구 이동에서는 요만큼 111이 가고 130이 들어오니까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 유입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얘가 충청권이 되는 것이죠. 충청권. 게다가 충청권은 요 가와의 인구 이동에서도 순유입, 다음 나와의 인구 이동에서도 순유입, 그리고 라와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최근에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권역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가나 라와 인구 이동에서. 자, 그럼 나는 라와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영남권이 되고요. 이형이면 노란색으로 같이 써볼게요. 영남권. 남아있는 가가 호남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충청권, 최근에 아주 핫하다. 핫플레이스. 수도권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인구와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답니다. 자, 충청권은 다고요. 호남권은 갑니다. 자,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충청권과 호남권은 유소년 부양비는 거의 비슷한데 호남권이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는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음,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수도권과 영남권은 유소년 부양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구는 유청노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부양비가 비슷한 편인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볼게요. 총 부양비는 유 더하기 노,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중과 반비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노년 부양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총 부양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총 부양비가 큰 영남권이 청장년층의 비중이 작은 거죠. 다시 얘기하면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총 부양비가 작습니다. 유소년 부양비 똑같은데 노년 부양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다음 지울게요. 영남권에서 호남권으로의 유출 인구는 호남권으로의 유출 인구는 충청권에서 영남권으로의 유출 인구보다 적습니다. 얘는 여기서 적으니까. 다음 4번. 나는 영남권은 수도권보다 총 인구가 적습니다. 다음 가와다. 호남권과 충청권은 모두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 인구보다 수도권으로의 유출 인구가 많다. 순 유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이 나가고 요만큼이 들어옵니다. 호남권은 수도권과 인구 이동에서 순 유출입니다. 그러나 충청권은 요만큼이 나가고 요만큼이 들어오니까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거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항까지 풀어봤는데요. 요 20번 문항도 굉장히 좋은 문항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항 유형이기도 하고요. 요 인구유도 굉장히 핫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항들이 가끔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20번 문항은 어쨌든 자료가 2개나 제시되었고 자료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씩 조금 생각해가면서 가나 다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 3월 이번에 3월 학력평가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어려웠을 겁니다. 왜 어려웠냐면 공부한 그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고에서 유추해가야 풀 수 있는 자료들, 선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리적 사고예요.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생각하면서 배웠던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운 것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분명히 문제는요 배웠던 데서 나옵니다. 이건 확실해요. 얘는 생소한 자료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배웠던 무언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걸 항상 머릿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우리가 배웠던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면서 자료를 체크하시면 조금씩 사고하는 능력들이 늘어날 거라고 믿고요.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민 많이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수능이에요. 수능까지 부족한 것들을 메워나가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개념 꼼꼼하게 암기하시고 복습하시고 반복하시고 이해하신 후에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 만점까지 우리 함께 화이팅!